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부에서 이제 다룰 내용은요,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1부에서 과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드렸었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계의들이 있을 수 있고, 서로 컨센서스가 된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충돌을 하고 긴장 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어떤 게 일부분 틀렸다 할지라도 이게 충돌되는 지점 가운데서 더 통합되는 하나의 거대한 이론의 흐름을 만들어서 계속 발전되는 것이 과학의 정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가 정상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것이 현재가 끝이 아니고 앞으로 더 진화함에 따라서 과학의 이 전제들이 또 변해갈 것이고 계속 변해갈 거다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과학의 체계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을 때 밑바닥에는 그것이 시작되는 기본 전제와 같은 믿음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믿음은 과연 과학의 영역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 나눠볼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고민을 참 많이 해봤었어요. 믿음은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나? 제가 앞에서 도표로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를 보면 밑에 그거를 기반되는 이 그 전제의 철학 같은 거 뭐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뭐 최소한이라도 수학이라고 하는 체계는 이 범위 내에서 엄밀하게 무조건 맞아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기본 믿음의 기반 위에서 세워진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수학이라고 하는 그 공리가 맞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과학의 영역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신앙에 대한 믿음하고 연관해서 얘기를 하면은 과학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과학의 영역은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나서 실험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이것이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적인 것들은 이게 계속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을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이 얘기 때문에 여러분 좀 힘드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양자역학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수의 세계들과 이런 얘기들 막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직관하고 굉장히 다른 일들이 이미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실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지금은 규칙이 없고 신앙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뭔가 현실적이지 않는 거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고차원적인 과학이 왔다고 해서 이거를 엮게 되면은 비슷한 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게 허무맹랑한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2부에서 조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들릴 얘기는 앞에 있는 거에 대한 반복이 제가 방금 드렸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인 가설과 이론을 업데이트를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전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일 거야 라고 하고서는 이 틀 내에서 우리의 지금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들, 과학적인 현상들, 비과학적인 현상들도 이 신앙의 틀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이게 방향성만 다를 뿐 결국에는 신앙과 이 과학이 작용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의 비슷한 방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구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1부에서 끝나면서 말씀드렸던 진짜 과학과 유사과학, 그리고 이 신앙의 영역, 이거를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거든요. 유사과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게 두 분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없을 거야를 전제를 하고선 유사과학을 밀어붙이는 부류가 하나가 있고요, 과학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가 이게 무조건 맞을 거야 라고 하면서 몰아붙이는 부류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많은 것들이 무엇이 과학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하기 힘든 상태로 막 이렇게 엉켜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자면 이게 아마 영적인 이슈이겠지만, 교회에서 창조과학계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기각되거든요. 정상 과학의 범주에서 보면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거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 과학 문명이 발전한 이론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창조과학회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그런 그 증거들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과학적 이론이라고 보기보다는 과학적인 가설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과학을 빙자해서 무신론을 세게 계속 주장을 하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유전적 이긴자 이기적 유전자 말이 이기적 유전자를 쓴 도킨슨 같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인 진화 생물학 가진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신앙을 얘기한단 말이죠. 굉장히 큰 신앙을 얘기합니다. 오늘 직물생물학은 많이 안 다룰 예정인데 필요하시면 나중에 뒷부분에서 다룰게요. 이게 보게 되면은 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들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생물학에서 보면은 이 종이 하나가 아니라 이 덩어리들이 계속 있는 거를 아시죠? 이 뭐였죠 그 이름? 종속, 과목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쭉쭉쭉 있어갖고서는 밑에까지 와갖고 이렇게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 때 오라고 했던 그 동물들의 쌍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동물의 이거랑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이 종보다는 그 위에 있는 과나 더 위에 있는 개체들이 쌍으로 들어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의 논의를 그 창조과학회 쪽에서 얘기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뭐 가설은 그럴 수 있으나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오케이라 이거죠. 근데 이 진화생물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 중에 공통의 종상이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완전히 증거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는 거에 대해서 다른 과학자들은 그거는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거가 부족합니다,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희한하게 도킨스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과학적인 사실인 것처럼 비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과 또 무신론자들과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를 나눌 때에는 이 사람들이 기반하고 있는 과학적인 팩트가 무엇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주장이 무엇인지는 가려서 봐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제가 이런 과학 관련된 저도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그 이런저런 서적들이나 뭐 강의 같은 거 하는 것들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실명을 좀 얘기하긴 뭐하지만은 어떤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굉장히 유명하게 활동하는 어떤 과학자분, 그분은 신앙인도 아니거든요. 얘기해도 되나? 이거 뭐 어디 안 나가겠죠? 그분이 스스로가 자기 아니라고 이렇게 밝혔던 것 같은데, 김상욱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물리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 한번 나중에 보실 게 있으면 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완전히 제가 만약에 책 쓴다면 그런 책을 쓰고 싶다 정도로 굉장히 빼곡하게 신앙인의 그 하나님의 이 영광을 찬양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마무시하게 겸손해요. 이 겸손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저 사람은 진짜 과학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는 게 많아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가 수식으로 또 이러한 이론들로 해석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모르는 더 수많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과학적인 이성적인 틀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없을 거야 라고 맹신하는 그러한 강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세게 얘기한다는 거죠. 도킨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내가 하늘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그게 글자가 뭐였더라? 뭐 하나님은 뭐 살아계십니다, 뭐 이런 식의 구름이 뭐 이렇게 생긴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안 믿을 거다. 여기서 그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로 그걸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믿음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 그 창조론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진화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디베이트를 하는 걸 보게 되면요, 저는 약간 되게 아이고 저거를 저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라고 하는 데가 되게 많은데, 왜 그러냐면 서로 다른 차원에 있는 얘기를 해서 그래요. 예. 근데 토론이 기본적으로 같은 틀 내에서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에서는 정상과학 범주 내에서는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현재 정상과학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고, 여기에서는 우리 과학자들이든 비과학자들이든 동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서는 동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없긴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는 우리 전도의 길을 잃어버릴 겁니다. 소통하지 못하면요 설득시킬 수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대 과학 문명이 발견하는 그 어떤 증거가 됐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는 가정이 있고 가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좋은 거 하나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설이 탄탄한가를 테스트해 보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것들이 이게 굉장히 프리미티브합니다.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의 가설 위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얼마나 힘없이 무너질 수 있는가에 대한만 얘기를 하면요, 모두하고도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 너가 한 얘기, 그 얘기 무조건 맞지. 뭐 누군가가 저기 동위 원소 그 방사선 원소 디케이 되는 거 그거 관련해서 지구 연대기 이런 거 물어보셨던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도 화석이 성경에서 분명히 이거 연대기 해보면은 6,000년, 8,000년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얘기했는데, 뭐 저쪽에서 뭐 화석이 뭐 몇백만 년 전 거 뭐 이렇게 발견됐대요 라고 할지라도 그래? 그러면 그것은 어떤 거에서 발견됐어? 라고 하면은 그 증거들이 있을 겁니다. 뭐 탄소 붕괴되는 그거를 분석을 해보고 이런저런 걸 했더니 지질학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정 내에서는 그래, 그렇게 측정됐고 여러 번 했으면 그럴 수 있었겠지. 근데 그 가정이 틀어지면 다른 걸 틀어줄 수 있잖아,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많은 것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그것을 벗어난 범주 내에서도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가설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과학적인 자세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3부에서 다룰 얘기인데 네, 그 얘기 이따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체계 자체가 이거 전 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전 거? 이게 다구나. 좀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틀이 있었죠. 개 위에 이 틀이요. 이 쭉 틀이 있고 그 밑에는 어떠한 기반의 믿음, 전제 같은 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쌓아져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충분히 드렸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믿음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앞에 일부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현대 물리학의 기반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수학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학자들도 이거를 보고서는 이게 우주의 언어다 얘기하고,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창조한 그 방식은 수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수학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요, 제가 앞에서 몇 번 얘기 드려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인류가 없는 것들을 있다라고 믿고선 계산하기 시작하는 게 수학의 기본적인 형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음수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사실상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는 있으면 있는 거지 없으면 없는 거지 더 없는 건 없는 거거든요. 사과가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으면은 이게 1, 2, 3 늘어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없으면은 빵개지 마이너스 1개, 마이너스 2개, 마이너스 3개는 우리 눈앞에선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인다라고 가정하고 음수라는 체계를 만든 겁니다. 음수라는 체계를 만들어서 이거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쪼쪼 해봤더니 우리 일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하나 줄 게 있고 이 사람한테 두 개 줄 게 있는데, 이거를 마이너스 1개를 내가 빚졌다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2개 빚졌다고 해서 하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회계 정리하고 할 때 이게 너무나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적으로 믿음을 가지고서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체계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수식을 써다 보니까 이 실제 상황 가운데서 이게 너무나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음수는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경제나 뭐 회계나 아니면 물리에서도 많이 쓰인단 말이죠. 제가 앞에서 허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허수라고 하는 것도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뭐 보통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허수 그때부터 나오면서 원래 이제 그 뭐라 하죠? 수학 담 쌓는 거? 그런 용어 있지 않나? 수포자, 예. 수포자가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생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왜냐면은 직관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쓰면 또 졸려오실려나? 모르겠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좌표계 이렇게 해갖고서는 1, 2, 3, 4 이렇게 쭉쭉 해갖고 좌표계로 해서 위치를 찝는 거를 하면은, 이게 지금 스피커가 여기 있는 공간을 여기로 옮겨버리면은 스피커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네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딱 특정을 위치를 딱딱딱 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얘하고 얘하고의 이 거리 가운데 여기에 있는 넓이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단 말이죠. 얘하고 있는 이 넓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허수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얘하고 제곱했을 때의 이거의 넓이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마이너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마이너스 루트 1 이렇게 들어간 거는 이거는 표현이 안 된단 말이죠. 좌표기에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실제하지 않는 숫자니까. 그래서 이거를 수학자들이 그래도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 그 천재 수학자 가우스라는 사람이 이 y라고 하는 좌표를 이거를 이 복소수 이걸로 만든 겁니다. 한 다음에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i라고 하고 1이면은 여기 있는 점을 찍어서 여기를 1 플러스 4i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이걸 찝은 거예요. 이 선을 90도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딱 이어서 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i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90도로 꺾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숫자가 i 곱하기 i 하니까 마이너스 4 나오는 거고, 이거는 더하는 거니까 플러스 i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i에 마이너스 4, 이 지점이 딱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신기하네, 계산이 되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하고 나서 이거를 쭉 했더니 이게 회전에 관련된 얘기지 않습니까? 했더니 신기하게 이게 파동 방정식의 그 양자역학의 이 방정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양자역학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니 허수는 상상의 숫자 만든 건데 이거를 넣고 계산을 했더니 이게 뭔가 실수가 나온다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선 여기 가운데 이런 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다음에 이거를 끈질기게 가지고 이거 가지고 막 이런저런 거를 했더니 실제 생활에 나타나니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여전히 파동 방정식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음수는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과학의 전체 체계에 있어서의 믿음이 작용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서 제가 그 비유클리드 기하학 얘기도 했지만, 이 비유클리드 기하학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있는 데에서 측정하면은 삼각형은 무조건 60도인 것이고 평행은 무조건 평행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 지구 밖에서 이거를 볼 수 있는 보관이 없기 때문에, 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상상을 해갖고 계산을 하니까 이거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죠. 이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의 과학적인 체계가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쭉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세상에 보이는 게 많을까 보이지 않는 게 많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양자역학을 다룰 때 얘기하는 거에 대한 이 원자의 세계, 광자, 이런 움직이는 전자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아예 너무나 조금해서 보이지도 않고 점점 커져 갖고서는 우리 이제 단백질 세포 정도 되면은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보일까요? 육안으로 보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큰 개체가 돼야지 보이죠. 쭉쭉쭉 커졌다가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본 다음에 이게 넘어가게 되면 그 이상은 또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안 보이는 그 너머의 세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여러분? 이 우주라고 하는 게 얼마나 넓어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육안으로 다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서는 이게 이런 거 아닐까라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서 무언가를 했을 때 이게 실제로 증명이 되면 믿는 것이 과학의 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점차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이론을 만들어내고 가설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과학적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신앙의 영역에서 이거를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믿음의 발을 내딛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진짜 이거는 비과학적인 일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딱 듣기에는 되게 비과학적인 일인 것 같죠. 근데 한번 사고를 한번 트어서 한번 앞에서 제가 일부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총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혹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고차원적인 그러한 과학은 아닐까를 가정에 두고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 한번 제가 그거를 하려고 하기 전에 그 앞에서 제가 그 허수랑 이런 음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상이 되어지는 이 실제 믿음이 실제로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딱 봤을 때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우리 같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일 텐데 딱 이게 떠오르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저는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서는 딱 했더니 실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거예요. 내가 이걸 믿으니까 이렇게 됐었어라고 하는 것이요. 저는 이게 되게 성경에 있는 메시지하고 참 똑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도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저런 기적들,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도 이것을 믿다라고 믿고선,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다라고 믿고선 이거를 파게 되면 불가능한 것들도 보일 수 있는 고차원적인 과학이 발견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아직까지도 이게 너무 비이성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베이지안 통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거 좀 이따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베이지안 통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그냥 쉽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통계들은 기본적으로 빈도주의 통계예요. 그거는 뭐냐면 기계적으로 그냥 수학적으로만 탁탁탁탁 해서 그냥 했을 때 나오는 걸 기계적으로 계산한 거거든요. 우리가 주사위가 있습니다. 주사위가 6면이 있으니까 1부터 6까지 쓰여 있죠. 이거를 하나 던졌습니다. 그럼 이걸 한 번 딱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어느 정도 되죠? 6분의 1. 자신감을 좀 더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6분의 1 확률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6면이 있으니까 던졌을 때에 이게 어떠한 숫자든 나올 확률을 각각이 가지고 있는 확률은 6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6번 던지면 진짜 1부터 6까지 한 번씩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이거를 계속 많이 하면 거기에 수렴되는 쪽으로 경향성이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론적인 거의 한계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 1부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를 떠올려 보시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전되냐면 수많은 전제 조건들, 수많은 그 가정들이 있고요. 그 가정들을 하나하나씩 빼가면서 점차 현실하고 가깝게 만들어가는 것이 과학의 진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주사위 확률 같은 것도 제가 던졌을 때에 이게 제가 원하는 숫자가 제가 생각했던 확률이 나올 것처럼 좀 더 비슷하게 가는 것이 더 나은 확률이겠죠.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한 게 이 베이즈 통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대학교에서 뭐 좀 배운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주사위를 던져봤어요. 저는 희한하게 주사위를 던지면은 1 아니면 6이 그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물어봤을 때 저한테, 야, 이거 던져갖고서는 너 뭐 나올 것 같아?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1 아니면 6?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럼 저쪽에서 저한테 몇 퍼센트 확률로 그렇게 얘기를 해?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고 하면은 제가 6분의 1, 6분의 1이라고 얘기 안 할 겁니다. 보통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한 절반 정도는 그렇게 나와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나오게 되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주사위를 그냥 딱 던졌을 때 6분의 1 확률이 딱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변수는 통제된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손가락이 조금 예를 들어서 엄지손가락이 좀 길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걸 잡아갖고 제가 주사위를 던질 때 특정 각도로 이렇게 틀어요. 맨날 특정 각도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라는 사람이 주사위를 던질 때는 특정 번호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한 확률은 누가 하는 거냐면 제가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안다고, 이거를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의 빈도주의 통계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는 딱 맞아떨어질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게 베이즈 통계의 핵심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있어서 이 베이즈 통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전적인 경험이 되게 중요한 변수로 나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더 드려볼게요. 이게 되게 클래식한 예의 이
베이지 통계를 설명하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재채기를 한번 10번을 막 애치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라는 사람이 감기에 걸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걸릴 감기 확률이랑 저랑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요즘이 약간 갑자기 확 더워지고 확 추워지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재채기를 10번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높은 확률로 알러지일 가능성이 크겠죠. 감기가 아니라요. 근데 제가 감기가 한 번도 안 걸릴 그런 타이밍인데, 제가 뭐 여름에는 절대 안 그러는데 한여름에 갑자기 기침을 막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감기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 확률이 일반적인 감기 걸릴 확률하고 이런 거랑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정보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저의 데이터. 나라는 사람은 원래 요맘때 요만큼 감기를 걸리지. 나는 이때는 절대 감기 안 걸리고 알러지가 오지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강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이런 것들이 확률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사실상 실제에도 더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이지 통계는 일반 빈도주의 통계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인 현실을 반영한 통계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재미없나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이지 통계 한번 이제 보게 되면은, 제가 일부러 이거 그래서 안 보여드린 건데, 이게 추석식 보면은 너무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해서요.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게 감기에 걸리면 콧물 날 가능성 제가 쭉 써놨는데, 이 얘기가 제가 방금 드린 내용이에요. 이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저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네,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나가 가지고 있는 가설이 맞을 확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산을 한 건데, 자, 요거를 우리 뒤에 제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뒤쪽에 넘어가시면, 네, 우리 코로나 이슈 있었잖아요. 요거 할 때 이게 우리 그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들으면은 좀 더 확 와닿게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코로나 진단 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 이 키트별로 이거의 정확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몇 퍼센트의 확률로 이게 그 정확도를 가지는지를 보여주는데, 보통 두 개의 숫자를 줘요. 첫 번째 숫자는 이거의 민감도에 대한 숫자를 주고요, 하나는 특이도에 대한 확률을 주거든요.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민감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왔어요. 양성이 나왔는데 진짜 양성일 확률이 95%라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는 5%는 잘못 나온 거죠.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 나온 겁니다. 네, 그 얘기하는 거고, 저희 옆에 있는 특이도라고 하는 것은 안 걸린 걸로 나왔어요. 네, 안 걸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걸린 걸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짜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네, 제가 좀 더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이거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1000명을 가지고서는 이 진단 키트를 한번 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0명을 가지고 돌렸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그 정보는 뭐가 있냐면, 이때 우리 이 지역 전체별로 발병률이 1%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1000명이 있는데 이게 1%가 발병이 됐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실제 감염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10명이 있는 거죠. 네, 1000명 중에서 10명은 실제로 걸려 있는 겁니다. 이 10명이 코로나 진단 키트를 했을 거잖아요. 여기 중에서 10명 중에서 95%, 그러니까 9.5명만 진짜 양성이라는 거예요. 0.5명은 양성이 아닌데 잘못 나온 거겠죠. 민감도가 그렇게 저기 나온 거니까요. 그렇죠? 반대로 실제 10명이 지금 감염됐는데, 그러면은 걸리지 않은 사람은 지금 전체가 990명이라는 거죠. 이 990명 중에서 5%는, 특이도가 95%라고 했으니까 5%에 해당하는 47.5명 같은 경우는 이게 양성이 걸린 게 아닌데 양성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단 키트 검사만 했을 때 전체에 나온 양성 판정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57명이에요. 57명에서 진짜 양성 걸린 사람은 9.5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진짜 내가 두 줄 딱 나왔는데 내가 양성에 걸렸을 확률은 16.7%라는 겁니다.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 네. 자, 이게 똑같은 확률을 가진 거고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한 건데, 이번엔 뭐가 다른 거냐면 발병률이 1%가 아니라 10%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좀 더 많이 창궐했어요. 그래서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지금 10%니까 100명 정도가 감염을 지금 걸린 거예요. 그럼 이 100명이 코로나 키트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95%는 진짜 양성일 테니까 95명이 진짜 양성일 거예요. 이 중에 5명은 잘못 나온 거겠죠. 이 95명, 여기 실제 감염자 100명을 제외한 전체 안 걸린 사람 900명 중에서는 가짜 양성이 이번에는 나오는데, 이게 5%가 특이도가 95%니까 5% 때리면은 45명 정도가 양성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전체 인원은 140명이 되는데 여기서 진짜 감염된 확률은 67.9%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발병률, 지금의 첫 번째 시작되는 그 초기 상태가 얼마나 많이 감염되어 있느냐의 상태에 따라서 이 진단 키트가 되게 부정확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에 코로나 막 나타났을 때도 우리나라에 코로나 몇 명 있지도 않은데 이거 진단 키트 다 하면은 이거 부정확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의사 선생님들 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못 보셨어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토론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하는 토론회 같은데, 그런데 나와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진단 키트 이렇게 돌리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이슈가 확 있었거든요. 그 얘기했을 때 과학적 근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네. 신기하죠? 똑같은 확률을 가진 거라 할지라도 사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전 세팅이 어떠한 상태냐에 따라서 이것이 실제로 가르쳐주는 정확도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네. 잘 모르시겠으면 나중에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수학을 기본으로 해서 가져가는 것인데 조금 더 현실적인 통계, 현실적인 것들을 밝혀주는 수학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툴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코로나가 실제로 발병했을 때에 이 베이지안 통계 방식으로 현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언가를 가정하고 이것들을 행하는 거 있어서의 나타나는 이것이 진짠가 아닌가에 대한 것들은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달려있냐면은 사전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이 사실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원래 감기 걸리는 것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고 내가 이 시즌에 얼마만큼 내가 해야 아픈 건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정확하게 알듯이, 사전적으로 내가 지식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크게 발현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발현 안 되기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을요, 제가 이제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좀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 싶은데, 내 생각이 진화론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정보가 온다 할지라도 진화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과학적인 증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놓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영향을 받은 새로운 정보를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실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과학의 얘기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얘기하면 되게 과학적일 수도 있는데, 그 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전적으로 나한테 들어와 있는 정보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 얘기하기 전에, 넘어가기 전에 잠깐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우리는 데이터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데이터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머릿속으로 내재하고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데이터 셋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이, 이것이 인지과학적으로 맞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고, 이것이 얼마나 사실인지를 제가 저거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그 사진 아까 보여주셨던 거 이거 나온 김에 하시죠.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저 드레스 있잖아요. 이거 유명한 사진이기도 한데, 이거 흰색 바탕에 금색 줄로 보이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흰색의 금색. 네. 우리 한번 옆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몇 명이나 이렇게 보고 있는지. 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 내리시고, 이게 파란색의 검정 줄로 보이시는 분 손.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네. 둘 다세요? 이거는 잘 안 되는 건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주변 보시면요, 저는 이게 완벽하게 흰색의 금색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완벽하게요. 근데요, 이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기도 해요. 우리 다시 한번 저기 뭐야, 뭐지? 뭔지도 모르겠네. 파란색의 검정색? 그걸로 보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지금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닐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게 뭔 소린가 할 거예요. 저게 왜 흰색의 금색이야?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왜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일단은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보는 거랑 다른 사람이 보는 거랑 되게 다를 수 있구나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이 사진을 볼 때요, 우리는 사실은 이 사진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보냐면요, 이 사진의 환경을 봐요. 우리의 감각이 훨씬 더 이 뒤에 깔려있는 배경들의 정보를 흡수를 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뒤에 흰색의 이거 금색을 보시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여기 밖에 있는 것을 밝은 환경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이걸 흰색의 금색으로 보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어두운 환경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 세팅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볼 때 파란색, 검정색으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전적인 경험이 이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계속 이렇게 얘기 드려도 우리 못 믿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 볼게요. 옆에 여러분, 제가 원기둥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이미 답을 써놨는데, 여러분 저기에 이 바둑판 같은 데 보시면 A하고 B가 있잖아요. A하고 B는 같은 색일까요? 틀린 색일까요? 네, 딱 여기 바둑판에 있는 것만 봐보세요. A하고 B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모든 사람을 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B가 훨씬 더 흐리고 A가 훨씬 더 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우리의 직관이 경험과 이런저런 건 상관없이 우리의 그 누구도 할지라도 이 그림자가 지는 이 물리 법칙에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이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순간 저기는 B는 하얗고 저기 A는 어두운데 여기 B는 그림자가 젖었으니까 B는 더 어두워야 되는데 더 안 어두운 거 보니까 얘는 밝은 거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있죠. 제가 저거 뭐 한 거냐면요, 저 똑같은 사진을 카피를 해갖고요, 저 부분만 오려갖고 한 겁니다. 장난질 친 거 아니고요, 그대로 한 거예요. 확대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색깔이 같아요. 똑같은 색이에요. 똑같은 색인데 이거를 이 바둑판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는 다르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 드리는 거냐면요, 이게 베이지안 사고방식에서 드리는 과학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인식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맞아 라고 하는, 우리가 이건 무조건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그 무엇도 결정적인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이거를 절대적인 기준을 줄 수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밑에 있는 거는 우리 훨씬 더 유명한 거라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 거랑 반대 꺽쇠로 있는 이 두 개를 봤을 때 이런 그림 많이 보셔서 아시죠? 여기 이 꺽쇠 있는 거 말고 직선 부분만 보면 이 두 개의 길이가 같거든요. 같는데 우리가 딱 인지적으로 딱 봤을 때는 위에 있는 게 훨씬 더 길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옆에 있는 거 어떻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더 캣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것도 보시면요, 더 캣이랑 저랑 캣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H랑 A가 똑같이 써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누구도 이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한단 말이죠. 보는 순간 그냥 더 캣이라고 읽어요, 우리는. 네. 그건 왜 그런 것이냐면요, 우리는 이거를 보는 순간 글자를 읽는다라기보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 정보가 먼저 읽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눈이 이거를 인식하기 전에 우리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경험이 이거를 먼저 읽는 거예요. 앞에 보여드렸던 저 흰 검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이지안 이 사고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 이거 진짜 과학적인 거고 진짜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얘기가 돼요. 우리가 이것이 진짜라고 믿고 이 수학적인 공리가 사실일 거라고 얘기하는 그 기저에는요, 우리의 경험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거는 1 더하기 1은 2일 수밖에 없지. 앞에서 제가 허수 같은 거, 뭐 이런 복소수 이런 것들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와닿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실제 상황 가운데서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저런 복소수 같은 것들을 우리 실생활에서 경험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저거는 와닿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것은 실제로 사실로 밝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과학적으로 이건 맞고 이건 때려 죽여도 무조건 맞아 라고 하는 그 어떤 것들도 사실은 이게 진짜 맞아서 우리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듣는 모든 사전적인 정보 때문에 이것들을 해석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재밌죠? 재미없나요? 회심의 한 칼이었는데 네. 제가 이거 베이지안 이걸 들으면서 참 신앙적인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의 이 사전적인, 우리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전 정보는 어디서 구축이 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차원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직관과 우리의 이 물리적인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공간 가운데서 보고 느끼는 것들이 우리가 익숙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방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과학적인 학문 같은 것도 그 어떤 이론이나 그 어떤 모든 거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트레이닝이 많이 돼 있으면 돼 있을 정도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전 지식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관점에서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뉴턴의 이 뉴턴 역학이 정상과학으로 자리 잡혀 있을 때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이 빛이 절대적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상대적이라는 것들은 생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게 천재적인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 하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신앙에 왜 있는가를 하면은 사전 지식이 있는 유일한 창구는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늘의 지혜들을 계속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 사전 지식으로 이게 자리 잡혀 있는 겁니다. 자리 잡혀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현상들을 보게 되면 우리한테 있는 이 사전 지식에 기반해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면 진짜일수록 진짜 놀라운 새로운 차원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뉴턴도 그랬고 과거에 케플러도 그랬고 또 누구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뭐 대부분의 웬만한 과학자들 다 그랬었지만, 위대한 이 과학자들이 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업적들이 탄생했거든요. 이런 시각을 갖고선 봤기 때문에 전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게 일하는 많은 과학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지질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물리학을 하시는 분들, 천체 과학을 하시는 분들, 많은 부류에서 분들이 말씀의 사전 지식을 꽉꽉꽉 채운 다음에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은 베이지안의 베이지안 사고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작용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반대쪽으로도 작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스러운 것들을 떠올릴 수가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아예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없다라고 단정 짓고선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듣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있을 수도 있지 않아? 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무식한 사람 이러면서 이게 확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의 세계관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흰검과 흰색 금색 드레스하고 파랑색의 검정 드레스 보였을 때 나는 저기 분명히 흰검인데 왜 너는 이거 다른 색으로 봐? 라고 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상태에서 서로가 대립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는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들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과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드러나야, 사전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 것 가운데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빵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제가 이 뒷장에다가 써놨나? 앞장인가요? 제가 수식, 그렇죠, 여기는 해놨네요. 제가 수식 설명을 좀 잘 안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 그 베이지 통계의 수식을 보게 되면요, 아까 probability 하고서는 이거 바 H하고 이렇게 써놨던 거 있잖아요. 그 얘기가 이런 사전 확률이 있었을 때에 이 이벤트가 생기면은 사후 확률이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베이지안의 이 수식 가운데서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전 확률이 0%만 아니면요, 1%라도 있잖아요. 0.1%라도 있으면 사후 확률이 뭐라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후 확률이 무조건 빵 퍼센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사전 확률이 빵일 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면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과학적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저는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들어와서 사전 확률이, 사전 정보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후 해석이 그런 식으로 해석돼서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는 얘기가 이 베이지안 얘기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 나중에 조금 더 한다라고 하고요. 이게 얘기하기 전에 조금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지도 않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듣지도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챕터 3에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요, 우리가 이 사람을 막 설득시켜 갖고서는 뭐 사람의 지혜와 막 학문으로 막 설득시켜 갖고 이 사람을 막 하나님 믿는 사람 바꾸고, 이거는 쉽지 않은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확률의 씨앗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럴 수 있어. 너가 100%라고 생각했던 이 과학적인 학문의 가설들이 틀릴 수 있어라고 하는 가능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믿음의 말씀들이 퍼부어졌을 때 과학적인 방식에 의해서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거 말씀을 듣고선 가설을 세우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행동을 한번 해보니까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경험들을 하고 나면 믿음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전 그렇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사전 확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원래 믿고 있는 것, 내가 원래 사전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거는 무조건 맞지 라고 우리가 사전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기본 전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을 갖는 게 가장 올바르고 가장 과학적인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챕터 2에서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직관입니다. 직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신론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죠. 이게 말이 안 돼. 야, 그게 뭐 하나님 있으면 이게 돼? 이게 돼?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자기 직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사전 지식이 자기 직관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직관적으로 경험해 봤던 것이 빵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실제로 그랬거든요. 네,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의 사전 지식을 뭐에다 둘 수 있냐면 나의 이성으로 둘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의 이성과 논리로 가지고서는 그 전제를 그려놓은 겁니다. 제가 앞에서 수학의 체계에 대해서 그래서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할애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학적인 기본 체계라고 하는 것들도 근데 이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 기본 지식이 없잖아요. 이 기본 지식이 없으면 우리 크리스찬인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와갖고 엄청 똑똑한 그 공부 잘하는 애가 와갖고 야 이건 과학적으로 그건 팩트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사전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한테는 사후 확률이 빵인 상태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전 지식으로 갖기에 믿음직스러운 것이 trustworthy한 것이 나의 직관인 게 맞을까? 나의 이성인 게 맞을까? 아니면 나의 가지고 있는 최신 과학에 대한 이론이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나의 사전 지식을 장악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답하실 거긴 하지만 준비한 대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직관을 믿는 것이 진짜 이거 보여주시기 전에 보여주시지 마시죠. 전 슬라이드로 이거 설명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직관을 믿는 것이 얼마나 비과학적인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별로 그냥 말씀드려도 쉽게 이해하실 것 같기도 한데 앞에서 그 드레스도 보여드렸고 그 색깔 다른 거 그것도 보여드리면서 우리 눈 자체가 이미 내가 보는 게 이게 저게 아니구나 라는 거는 이미 우리 다 지금 동의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분명히 알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나 더 이거를 한번 우리의 직관이 얼마나 틀린 정보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아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A4 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 얇은 종이 하나가 있으면은 이 두께를 하나당 0.1mm라고 쳤을 때 두께를 이걸 한번 딱 접어요. 그러면 이게 몇 mm가 됩니까? 두께가 0.2mm가 되죠. 이거를 또 한 번 접는 거예요. 그럼 몇 mm가 돼요? 4mm가 되고 쭉쭉쭉 이렇게 접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직관으로 한번 때려 맞춰 보세요. 이거를 계속 접어서 접어서 한 42번을 접으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두께가요. 대충 한번 때려 맞춰 보시죠. 네, 정답. 42번 접으면 이거는 달까지 도달합니다. 달까지. 이거 좀 이따가 해주세요. 해주세요. 뭐 이거는 우리 한번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A4 용지를 접어서 40번이면 우리 한번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도 7번인가? 여기서는 더 안 넘어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더 접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수식적으로 계산을 하기만 하면은 이것은 달까지 갈 수 있는 높이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관이 말도 안 되게 안 맞아 떨어지는 예시인 거거든요. 하나 더 말씀드려볼게요. 이거는 더 저거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당장 일시불로 200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옵션이 하나가 있고 200억을 지금 현찰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있고 오늘 제가 100원만 줄게요. 100원 주고 대신에 내일 200원 주고 그 다음 날은 400원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2배씩 더해갖고 30일 동안 줄게 라고 하게 되면 옵션 1하고 옵션 2 중에 뭐를 고르실 것 같습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하게 되면은 200억을 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장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100원씩 해갖고 30일 동안 이거를 누적을 해서 쭉 가게 되면은 받는 돈이 1073억 원을 우리가 벌 수 있습니다. 누가 와서 둘 중에 뭐 선택할래 하면은 100원을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 100원씩 해갖고 2배씩 30일 동안 받을게 라고 하면은 1000억을 넘는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직관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왜 우리의 직관이 무너지냐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예는 지수 함수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엑스포넨셜하게 이게 폭발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얘기들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은 다 선형인 얘기들이에요. 리니어한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게 지수 함수적으로 가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직관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얘기들이 막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직관이 이러한데 직관으로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직관입니다. 내가 딱 보니까 이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비과학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과학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가장 비과학적으로. 그냥 자기의 직관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과학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최신 과학 이론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과학적인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놀라운 사실들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드렸었는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사실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한 문명의 발달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의 한계 또한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자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뒷장에 없나요? 되게 조그만하게 있구나. 그냥 내용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요, 가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난제라고 해야 되나? 풀리지 않는 큰 화두 같은 게 삼체 문제라고 하는 이슈가 있어요. 삼체 이슈. 우리 들어보신 분은 들어볼 수도 있는데, 삼체 이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되게 천체의 이 우주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행성들과 이런 움직임들도 다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막 위성도 쏘고 달나라도 저기 가고, 제가 갔다 왔죠. 걔 아르테미스 갔다 왔죠. 이런 것도 하고 어마무시하게 막 이런 것들 계산해내고 하잖아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 뉴턴의 이 F는 ma라고 하는 식 가지고서는 이 아름다운 이 행성들의 움직임들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사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지나면 여기 있겠구나. 이거를 다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과학자들이 뭐를 발견하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두 행성이 중력을 어떻게 작용시켜서 둘이 서로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인다 했을 때,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1000년 뒤, 10,000년 뒤, 10만 년 뒤에 어느 위치에 딱 있을까를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는 안 되냐면요, 이 천체가 2개가 아니라 3개가 되잖아요. 3개가 되면 못한다라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이게 삼체 이슈입니다. 되게 놀랍죠? 과학이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3개가 엮여져 있으면 이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디에 존재할지를 나중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아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은 왜 그러하냐면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 2개의 인과관계 가운데서는 이게 무한대로 늘린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2개 가운데서는 이 오차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시가 될 만하고 정확한 답을 도출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3개가 되는 순간 하나가 조그맣게 미세하게라도 조금 틀어지게 되면요, 이게 시간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아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예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카오스 이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되게 모든 것이 케이오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카오스 이론이고, 우리가 잘 아는 저거로는 나비 효과 얘기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 나비 효과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거쳐서 가게 되면은 이거 어떤 얘기냐면요, 푸엔카레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렇게 넘어와서 나온 건데, 우리가 이 대기의 움직임과 이런 것들을, 데이터들을 다 모아갖고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조그만한 변수가 탁 터졌다 했을 때 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이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미국의 텍사스인가 어디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한번 딱 하면요, 이것이 브라질인가 어디에서 폭풍을 몰려올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수도 있다. 이게 나비 효과 이론인 거예요. 대충 들어보셨죠? 그런 이론들이 이 카오스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삼체 이슈에서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실제로 드러나는 일인 겁니다. 이 현대 물리학의 최신 현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실험실에서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2개의 변수만 가지고 이거랑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 3개만 들어온다 할지라도, 통제할 수 없는 거 3개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는 그 어느 것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선 기상학자들이 뭐를 하냐면요, 우리 기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일기예보 보시면은 보통 일기예보 며칠까지 나오나요? 우리? 보통 7일 하고 제일 길게 해봐야 14일 정도 나오거든요. 이 수학적으로 이 공식에 계산해서 넣어봐도요 14일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계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옆에 공식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일계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온 이 지구의 대기를 바둑판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격자로 딱 이렇게 쪼개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한 지역별로, 한 그 셀별로 거기에 이제 상태를 측정을 하는 것이죠. 예,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이것들이 지금 대기 환경이 어떻게 변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변화할까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할 때에 이 대기를 나눠놓은 이 표를, 격자 표를 좁게 하면 좁게 할수록 이게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점점 줄이는 걸 해본 겁니다. 이게 반경이 100km 정도 됐을 때 우리가 7일 정도를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해상도를 50km로 더 줄여갖고서는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우리 수식으로 봤을 때 이게 7 더하기 7 나누기 2를 더해서 예측 가능 시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쭉쭉쭉 계산을 하게 되면요, 이 7일에 대해서 얼마 정도로 더 할 수 있는가를 아주 미세한 해상도로 높인다 하더라도 최대로 닿을 수 있는 숫자가 14일이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학 자체가 우리가 그 이상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기예보에서 보는 뭐 30일 뒤에 일기예보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예측하는 게 아니고, 현재 대기 상태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 과거 전년도 동시기 때의 통계를 내는 겁니다. 그냥 통계를 내서 그냥 그때쯤 이랬으니까 이렇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냥 진짜 추측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맞고 그러는 거죠.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러한 것들은 밝혀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린 거냐면, 이게 왜 계산이 안 되고 그럴까? 우리 막 무슨 거의 뭐 무선 통신 이런 것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통신이 이렇게 되고 이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갑자기 켜지고, 뜨문뜨문 되게 신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거가 너무 신기하고 과학명이 엄청 발전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과학명이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러한 변수들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가정들이 되게 많은 가정 가운데서 통제된 변수 안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고 이거를 통신 규격을 뭘 써서 이쪽으로 갔을 때에 얘가 전파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밝기로 이게 나오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 기계 가운데서의 우리가 인과관계를 통해서 컴퓨터 모델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딱 수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조립을 하고 전류를 흘려보내고 이렇게 딱딱딱 계산하면 거기에 맞춰서 나오지만, 우리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통제되지 아니하는 범위 밖에 떨어진 것은요, 이거가 하나가 통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체의 움직임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게 천체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이게 삼체 이슈가 왜 나왔냐면, 이게 태양하고 지구하고 달하고 삼체이지 않습니까? 이게 세 개의 이게 있다고 하면 이 태양계가 과연 안전할까? 몇 년 동안 안전할까?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해봤는데 절대적으로 안전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인 거예요. 이것이 현대과학에 주는 답인 겁니다. 알 수 없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 겁니다. 아무리 많은 슈퍼컴퓨터를 갖다 놓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요, 기상학에서 14일 이상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인 진리와 과학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 과학적인 사실이 이건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통제된 게 맞냐라는 거예요. 우리 일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완전히 통제가 없는 그냥 날 것의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현지자매 있는데 여기 우리 만나갖고서는 오늘 만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선생이고 뭐 학생이고 뭐 맨날 그냥 배우고 가는 사이였어. 그러면은 뭐 그래도 루틴하게 이렇게 있는 게 있겠지만, 랜덤하게 그냥 만나면요, 이 학교와 선생님과 학생이라고 하는 통제 변수까지도 없게 되면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일상활 가운데서 발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통제 변수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통제 변수를 가지고 요만큼의 진실을 밝히는 것 자체가 과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내고 하는 거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만들어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제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우리가 사전 지식을 우리 가운데 무엇을 채우는 것이 가장 확률적으로 맞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이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베이지안 이 추론부터 쭉 해갖고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실하고 가까워서 믿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오늘 드렸던 얘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이 그냥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다고 그냥 믿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다르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확대해서 보니까 색깔이 같잖아요. 근데 색깔이 같으니까 믿은 사람도 있고, 여기 개 중에 분들은 안 믿는 분도 혹시 계실 수도 있겠는데, 안 믿는지 아니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믿든지, 믿은 분들은 그분들의 이성을 믿은 거거든요. 직관하고 틀리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믿기로 선택한 거지,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빨이 좋아서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신 거지, 다른 사람이 와갖고서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안 믿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굉장히 불확실한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확실해서 믿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결국에 선택의 이슈라고 하는 겁니다. 뒷부분에서 신학적인 얘기는 좀 더 나누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도약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내가 결정하고선 내딛는 나의 발걸음 같은 것이거든요. 이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셔야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은 믿을만 해서 믿어지고 진짜 사실하고 그럴싸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전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사전적인 정보, 사전적인 확률, 이것이 무엇으로 차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이 말씀을 전혀 듣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들만 계속 보게 되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계속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닌 것 같고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전적인 지식이 그걸로 세팅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성경적인 사실이 틀려서가 아니라 나한테 사전 지식이 그런 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저는 이게 그래서 굉장히 복음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이 생기는 건요, 믿을만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전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생겨나는 것이고, 그 사전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한테 선포되어질 때 그것에 기반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래에 있는 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말씀들을 부어주셔서 이것들이 우리의 사전 지식으로 쌓여 있을 때 우리의 일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 굉장히 과학적인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되고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힘들고 아프고 짜증나고 하면은 그냥 확 화내고서 내 승질대로 다 했는데,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으로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묵상한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이겨내고 했더니 내 가운데 평안이 오고 하게 되면요, 이 믿음이 진짜라는 것들이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을 더 듣고 싶은 마음들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이 원리인 것이고, 과학자들 중에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것들도 똑같은 식으로 발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요, 아무리 유능한 최고의 과학자라 할지라도, 아니면 저기 사막의 뭐 어디에 있는 밀림에 있는 원주민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과학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주민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각자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저는 너무나 탁월하고 하나님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맨 마지막에 그 잠언 10장 9절 말씀 우리 있는 거 거기 없나요? 없나 보네요. 네, 잠언 10장 9절 말씀에 제가 앞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나오는 이 말씀에 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계실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잖아요. 여러분, 이 사전적인 지식 가운데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두게 되면요, 결국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으로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탄을 한번, 성경에 나오는 사탄 마귀를 보면요,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봤을 때도 예수님 누군지 다 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 마귀처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다 할지라도 이 사탄 마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요. 아는 거랑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랑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일 거에 대한 여지를 넣게 되면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경험케 하시고 이 믿음을 성장케 하신다는 얘기를 저는 이걸 통해서 얘기하신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뭐에 별의별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문명의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 없는 하나님의 차원의 것들은 우리가 절대 범접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그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결국에 알게 된다는 그 말씀이 이 잠언의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나 자신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 중에서는 다른 것들이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믿음직스럽다고 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의 씨앗들을 던져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10분 쉬셨다가 우리 3부 파트 마지막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자랑스런 백성들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네,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없어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우리 더 기다려 볼까요? 잠깐 화장실 가셨겠죠? 가신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재미없나요? 네. 되게 최대한 많은 최신 과학 이슈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많이 관심 있으셨던 것들이 다뤄졌나요? 괜찮았어요? 네. 이런 거 나 궁금했다 있으시면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기다리는 동안에 아직 없나요? 끝나고 나서 저한테 따로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답을 드린다기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과학 이론 뒤에 있는 기본적인 가정들 같은 거, 가설들에 대한 취약함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우리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안 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믿음의 선택의 이슈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무리 뭐